안녕하세요. 로맨스 소설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밤 저희는 특별한 이야기, 거짓말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며 울리는 소리와 함께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더해져 이 순간을 더욱 긴장감 넘치게 만들었죠. 역시 한낮과 비오는 날이 주는 특별한 분위기랄까요? 시원한 밤 공기에 휩싸여 우리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사랑의 열정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오늘 밤 저는 이상하게도 들뜬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지나면 한동안 아내와 아이들 곁을 떠나 개척하러 가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 없고 떠난 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과 들판을 벗어나지 않으면 생활이 한없이 궁핍해질 것이니까요. 아내는 저에게 기대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떠나면 우리를 기억해 줄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가 바로 내가 떠나야 하는 이유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까봐 걱정돼요. 저는 그녀의 입술에 손을 대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게요. 당신만 기다려준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할게요. 날 믿어줘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기다릴게요. 저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오랜 노동으로 지친 몸이었지만 그녀의 숨결 속에서 여전히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키스가 시작되고 서로 익숙한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행복해지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고 저 역시 그녀를 기쁘게 해줄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지만 꾸준한 일 덕분에 몸은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제 아내 미는 저와 동갑으로 우리는 함께한 지 5년이 넘었고 이제 사랑스러운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힘든 생활 때문에 우리 아이는 또래에 비해 조금 마른 편이죠. 우리의 사랑은 깊고도 견고했지만 가난 속에만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죠. 아내를 꼭 끌어안고 그녀의 따뜻함과 함께했던 순간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녀도 저를 향해 몸을 맡기고 익숙한 리듬에 몸을 따라가며 열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밤은 서로를 위한 긴 작별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아침이 밝자 아내는 아이와 함께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을 건넸는데 이 말들은 이미 여러 번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 아이도 따라서 울 것 같았고 그러면 제가 떠나는 발걸음을 떼기 힘들어질 테니까요. 제 아내는 사려 깊고 다정하며 집안을 잘 돌보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번 이별은 짧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긴 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모든 어려움을 견뎌온 부부였지만 여러 사건과 거리감 속에서 점점 멀어져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 땅을 개척하러 떠나 매일 부지런히 일했고 때로는 밤새 일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하는 일조차 익숙하지 않았으며 바쁜 나머지 아내와 아이에게 편지나 전화조차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돌아왔지만 제 고향이 아닌 친구의 고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겪으며 고생했던 소중한 벗이었지만 지금은 이국 땅에 조용히 잠들어 있고 제대로 된 묘비 하나 없이 외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워 익어가는 벼의 향기와 땅의 싱그러움을 느꼈습니다. 풀이 살짝 피부를 간지럽혔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옆에는 소가 물가에서 한가로이 머물며 가끔씩 소리를 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풀을 흔들고 석양 아래에서 마지막 햇살이 산 너머로 넘어가기 전에 남은 빛을 붙잡으려 하는 듯했습니다. 이렇게 고향의 고요한 공기를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휘파람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덕씨, 덕씨 여기로 와. 빨리 와봐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며 누가 저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서 보니 가까이 서 있던 남자가 저 멀리에서 채소 가득 담긴 바구니를 어깨에 맨 여인을 가리키며 친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구죠? 제가 물었습니다. 무언가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며 저 사람은 남 씨의 아내인 수 씨예요. 모르셨나요? 남자가 조금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당신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을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잖아요. 그걸 몰라요? 저는 살짝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예쁘다 해도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그런데 남자의 말에 잠시 멈춰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1년 넘게 개척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벌떡 일어나서 헌옷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고 그 여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물어볼 게 있어서요.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혹시 개척하러 떠난 남편을 둔 수씨 맞으신가요?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그런데 누구세요? 무슨 일인가요? 아, 드디어 당신을 찾았네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아무도 당신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다행히도 마침내 찾게 됐습니다. 수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조금 전 젊은 남자들과 몇몇 남자들이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3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날씬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매일 들판에서 일하는데도 피부는 여전히 뽀얗고 입술은 자연스럽게 붉었으며 광대뼈는 높게 올라 생기가 넘쳤습니다. 만약 7년 전의 나였다면 아마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관심을 끌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한층 더 성숙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었죠. 저는 그녀에게 남편인 남 씨와 친한 친구라고 소개하며 집으로 잠시 방문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망설이는 듯했지만 남편과 친한 사이라 하니 곧바로 수락하며 오히려 반가운 마음으로 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수 씨는 저를 집으로 초대해 갓 끓인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남 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 씨와 저는 우연히 외딴 산속에서 기적 작업 중에 만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독사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남 씨는 온 힘을 다해 저를 치료해주며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주었죠. 그때부터 저는 그에게 생명의 빚을 졌다고 여겼고 우리는 형제처럼 가까워져 함께 밥을 나누고 물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꽤 넓은 땅을 개척한 후에 다른 이들과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을 지키려 했지만 상대가 수적으로 압도적이고 끊임없이 압박을 가해 결국 협의하여 그 땅을 넘기고 약간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남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는 끝내 말라리아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깊은 숲속에서 저는 남 씨를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 씨는 마지막 이틀 동안 저에게 삶과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향에 남은 아내와 아이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남 씨가 저에게 갑자기 물었습니다. 형님 정말 가족이 없으신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무슨 소리야. 남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떠나면 제 아내와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나요? 부탁입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를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내 가족은 네가 필요해. 병을 이겨내서 가족 곁으로 돌아가야지. 그는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제 상태는 제가 잘 알아요, 형님. 약속해주세요. 잠시 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하지만 살아남으면 그 약속 지키라고 겁줄 거야. 저는 농담으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어 보려 했습니다. 저는 남 씨에게 농담을 몇 마디 던지고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가 저의 눈물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저도 남 씨도 그가 처한 병이 깊은 숲속에서는 치료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제게 부탁하는 말 정도로 생각했지만 남 씨는 저에게 남긴 편지에 제가 한 약속까지 모두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덕 씨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두 모녀를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가 너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라고 전했습니다. 남 씨는 그 외에도 수많은 당부를 남겼지만 저는 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어버릴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4~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엄마를 꼭 끌어안으며 엄마, 배고파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남씨가 말해주었던 모습 그대로라고 생각하며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빵을 꺼내 아이에게 건네며 이거 아빠가 너에게 보내준 선물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씨가 딸에게 꼭 주고 싶다던 인형을 꺼내주었습니다. 남씨는 떠나기 전 딸에게 예쁜 인형을 만들어 손수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지금은 제가 그 약속을 대신 지키게 되었네요. 저는 남씨가 마지막 순간에 제게 불러준 내용을 적은 편지를 수씨에게 건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성의 눈물을 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씨의 딸을 조심스럽게 안고 집안을 둘러보며 그의 가족의 따뜻함과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낡은 기와집은 세월에 따라 기울어져 있었고 기와도 여기저기 썩어가고 있는 듯했습니다. 작은 부엌은 엉성하게 지붕이 얹혀 있었고 집 전체가 약해 보여서 돼지 우리만이 가장 튼튼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수씨를 바라보았는데 마침 그녀의 촉촉한 눈망울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남씨의 딸인 하늘이는 제가 준 과자와 인형 덕분에 저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씨를 너무 닮아 있어 놀라울 정도였고 어느새 저는 그녀에게 마치 가족 같은 친근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두 모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떠나려 할 때 수씨는 저를 붙잡고 몇 날 더 머물며 남씨와 함께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강한 눈빛과 간절함이 담긴 표정에 저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상은 간단했지만 바삭하게 구운 민물고기와 신선한 공심채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맛이 이상하게도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배가 부를 때까지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그저 맛있어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따뜻한 식사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순간이 너무 그리웠던 제게 이 식사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름밤의 더위가 견디기 어려워서 저는 웃옷을 벗고 대나무 평상 위에 누워 부채질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귓가에 차장가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수씨와 아이가 있는 방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와 무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씨는 벽에 기대어 앉아 딸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두고 한 손으로는 배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으로는 부채를 부드럽게 흔들며 산들바람을 만들었고 그 바람에 그녀가 입은 얇은 옷자락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그녀의 매력적인 곡선이 드러나듯 숨겨지듯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30년 넘게 외로움 속에 살아온 제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수씨의 촉촉한 눈빛이 제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당황스러워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하늘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 엄마를 꼭 껴안고 두려워했습니다. 수씨도 마찬가지로 딸을 꼭 끌어안고 두 모녀는 천둥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웅크리며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집 안으로 들어가 빈 공간에 자리를 마련하고 바닥에 잠시 몸을 눕혔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쏟아져 들어와 도저히 잠들 수 없는 밤이었죠. 수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고 하늘이는 저와 함께 눕고 싶어 했지만 저는 땅바닥이 차가워 감기에 걸릴까봐 말렸습니다. 대신 가까이 앉아 그녀를 안심시키듯 손을 가볍게 얹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손길에 안심한 듯 눈을 감고 서서히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손과 수씨의 손이 우연히 닿았고 마치 전류가 흐르는 듯한 묘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당황해 얼른 손을 떼고 시선을 피하며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리며 문틈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우리와 함께 여기 있어줄 수 있나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수씨가 저를 꽉 끌어안았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주도적인 모습에 저는 빠져들었고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뜨거운 입맞춤을 건네며 모든 것을 잊은 채 그녀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온몸은 열기로 가득 차고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쳤지만 그 속에서 오래된 외로움을 안고 있던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마음 깊숙이 품어왔던 감정과 열정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수씨와 함께하는 이 순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남편과 오래 떨어져 지냈던 그녀 역시 그간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하나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씨가 떠난 이후로 수씨는 자신을 지켜왔지만 결국 그녀도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오랜 외로움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았죠. 마치 오랫동안 눌려있던 스프링처럼 억눌린 감정은 풀려나면서 더욱 강렬하게 터져나왔습니다. 수씨는 항상 자신을 억제하며 홀로 외로움을 견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부에서 위로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이면 자신에게 다가올 남자들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타락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남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과 그가 남긴 편지를 전했을 때 저는 수씨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씨의 마지막 부탁과 편지 속 당부가 그녀에게 조그마한 희망을 불어넣어준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 희망이 고인이 된 남편에 대한 배신이자 스스로에 대한 속임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저는 수씨와 함께 3일을 머물렀고 그 3일은 저에게 가장 힘들면서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갈망해온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매달리듯 우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이웃집에 보내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 관계 속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고 마치 이 늪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저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아 결국 그 안에 완전히 잠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 저는 수씨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성대한 작별 식사를 준비했고 심지어 집에서 기르던 암떡까지 잡아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내내 저에게 음식을 건네며 아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 꼭 다시 돌아올게요. 수씨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이죠? 이번에 가면 오래 머물지는 않을 거죠? 그냥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내면 안 돼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며칠만 고향에 다녀와서 집안일을 처리하고 바로 돌아올게요. 난 남씨가 아니에요. 그는 떠났지만 난 며칠 뒤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수씨는 잠시 말을 잃은 채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깊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밤이 찾아왔고 우리는 이별의 밤을 서로의 감정으로 채웠습니다. 처음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여운이 남는 그 밤은 잊기 어려운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수씨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남씨가 그녀에게 남긴 전 재산과 급히 쓴 편지를 남기고 고향에 다녀온 후 다시 돌아와 그녀와 아이를 데리고 남씨의 묘를 찾아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했지만 지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웃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고 그 이야기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덕이 돌아왔네. 덕이 돌아왔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이렇게 모여 계세요? 제가 인사하며 묻자 한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가져 쓴 것. 오랜 세월 일을 나가 있는 동안에 내 아내가 그 옆집 남자와 놀아났다는구나. 창피해서 어찌할 거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지만 이웃 아주머니는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봐라 라고만 말했습니다. 마치 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듯한 기분으로
무거운 배낭을 다시 메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이웃들이 한숨을 쉬며 이 사람도 참 운이 없는 사람이지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제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집 남자와 얽혀 있다가 그 남자의 아내에게 들켜서 심하게 맞고 침대에 누워 병원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며 환영 인사를 건넸지만 동시에 수군거리며 그동안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가갔지만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아내가 심하게 구타당해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아내의 상태를 물었지만 그 질문에 모두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던 중 제 시선은 탁자 위에 놓인 딸의 영정사진에 멈추었고 그 순간 저는 망연자실하여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왜 하필 내 아이인가요? 왜 내 딸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저는 목이 메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 이웃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덕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생사란 운명이지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얼마 전에는 심각한 병까지 앓게 되었죠. 집에 돈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빌려야 했고 우리도 조금씩 모아두었지만 아이의 수명이 다하지 못해 가족과 오래 머물지 못한 겁니다. 덕씨, 침착하게 아이가 편히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한 건가? 딸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때 어디에 있었나? 저는 부와 성공을 찾아 아내와 아이를 떠났지만 지금 돌아와 보니 자꾸 소중했던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아 올리며 다시는 그녀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외도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 아내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웃들이 저를 도와 아내를 태워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부상은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다만 얼굴에 흉터가 남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가족이 들어가 볼 수 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병실에 들어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둘 다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는 손을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려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 너와 그 남자 정말 사실이야?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도 미안해요. 우리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저는 무능한 엄마이고 형편없는 아내예요. 민의 고백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했던 모든 말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약속, 저와 함께 있기를 바랐다는 말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신자. 저는 밖으로 나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인간이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면서도 타인의 잘못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법이죠. 아마 사람들은 저를 이기적이고 비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충격은 너무나 컸고 제 마음속에는 이제 민을 위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마지막 남은 사랑마저 그녀가 저를 기다리지 않고 나이 많은 이웃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회복될 때까지 돌보았고 몇 년 동안 모아온 모든 돈과 함께 이혼 서류와 집 문서를 남겼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었고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비만 조금 남겨두고 다시 돌아가서 수 씨와 그녀의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와 아이를 제 가족처럼 돌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 씨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날 밤부터 그녀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민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여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수 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본 수 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 저를 꼭 껴안고 입맞춤을 퍼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 씨, 정말 돌아오셨군요. 이게 꿈인가요? 아니면 정말인가요? 엄마와 아이를 위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수 씨는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을 신경 쓰지 않고 아이처럼 울며 저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머물며 그녀와 아이를 돌보고 이후 그들을 데리고 남 씨의 무덤을 찾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저와 함께 험난한 시절을 보냈던 친구이자 은인의 묘소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비석도 없는 남 씨의 소박한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길에서 주워온 돌을 대신 표식으로 세우고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인형을 꼭 껴안고 조용히 나빠 보고 싶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수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제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겠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수긍했습니다. 고향에는 돌아갈 이유가 없다며 그곳엔 험담과 소문만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남아 남편의 곁을 지키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이후 우리는 가족처럼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가지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 잘못에 대한 벌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이를 친딸처럼 사랑했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저를 점점 더 멀리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게 내려진 대가일 것입니다.